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 손님은 김동열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볍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창업정책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열입니다. 오늘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 나와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저는 이제 가장 익숙한 호칭은 실장님. 네, 현대경,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 사수셨습니다. 정책연구실장님이셨어요. 제가 거시경제연구실에 있다가 또 정책연구실에 있다가 했었는데 제 보고서를 쓰면 빨간 펜으로 막 빨간 펜을 긋고 네. 봐주셨던 사수셨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이렇게 창경궁을 자주 걸었던 예, 그 실장님으로 네. 기억을 많이 하고 또 워낙 뭐 KDI 출신이시고 또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계셨고 또 지금도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이 창업 분야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이들의 창업과 이 한국 경제 실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전문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과찬의 말씀이고 우리 김광석 교수는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2012년에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이 보고서를 썼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었고 요즘도 자영업이 어렵지만 그 당시 2012년에도 어려웠는데 그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히트한 보고서였고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과 달리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이제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의 어떤 저기 후배들보다도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트렌드 보고서도 매년 낸다는 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해마다 이 국내외 트렌드 보고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할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너무나 과찬이시고요. 제가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냥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관점에서 특히 한국 경제 그냥 총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이 보셨을 때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가 우리 김광석 대표는 항복점 내년 이후의 경제 또 2014년 여름 이후의 경제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잘 표현한 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이 잘 듣지 않는다. 경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한국 경제의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로 경제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인 분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발언했고 보고서도 냈고 최근에 그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어떤 선진국 문턱에 있지만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면 해결해야 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숙제이면서도 좀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거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시고요. 자, 그러면 좀 너무 명확하게 말씀 주셔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구조적 문제에 있다라는 그 표현에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구조적 문제 뭐가 어떤 구조적 문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이제 경기적 문제가 있고요. 일시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일시적 문제나 경기적 문제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절적 문제도 그 계절이 지나가면 끝나요. 그죠? 근데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인 어떤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그 구조적 문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지적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가 네네. 하나가 있고 네. 이제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과 저출산. 네. 이게 또 연결되어 있죠. 네, 연결돼 있죠. 예를 들면 왜 저출산이 이루어지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부족과 예. 좋은 일자리 부족, 예. 뭐 또 나쁜 일자리들은 또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거긴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예. 또 집값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한참 일하고 한참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출산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악순환이죠. 예, 그것도 그게 또 부동산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냐면 어떻게 심각하냐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지역에서 운영하면 지역의 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과거에 이제 경험치로 봤을 때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좋은 지역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까지 오게 된 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지역 부동산보다는 수도권, 서울 부동산, 특히 이제 강남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의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풀기 어려운 또 이것들이 또 교육 문제하고도 서울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뭐 좋은 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또 집값이 또 해결이 안 되고 이게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가 같이 한국 경제의 앞으로의 어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애 요인으로 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뭐 이런 늪에서 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좀 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굉장히 오래전 기억이에요.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올랐어요. 오래전 기억에 저한테 한번 쓰셨던 칼럼을 보내주신 기억이 있어요. 카톡으로. 네. 그 칼럼의 제목이었나? 네. 내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죄다 부동산에만 집중한다. 그럼 온 돈이 부동산에만 간다. 근데 이게 그 부동산으로만 돈이 쏠리면 그 부가가치가 없는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돈이 계속 집중되는 그런 구조면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떡하나 하는 네. 뭐 그런 내용의 네, 칼럼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썼던 그 칼럼의 요지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사람들이 열심히 이 아이디어를 내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사회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내 급여 상승, 생산성 증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혁신성, 어떤 도전성, 어떤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그게 대가가 돌아오는지 이런 거를 따져보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 그게 보답이 오는 것보다 그냥 좋은 지역에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놓으면 그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걱정을 했고 아마 그 칼럼을 우리 김광석 교수한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꽤 오래전 네. 칼럼이었던 기억인데,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소위 이제 불로소득을 만을 이제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잘못 또 교육받고 있는, 그게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그게 모습이지 이제 않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세대가 이제 후배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좋은 교훈이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계속 도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이런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고 현대 중공업, 조선 이런 이제 좋은 제조업과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뭐 삼성전자, LG 이런 기업들의 창업주들도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해서 반도체 강국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세대들한테 물려둬야 될 좋은 교훈인데 과연 이제 저희 세대가 그런 것보다는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놓으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이제 이런 교훈을 물려주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이 대담이 사실은 전혀 질문지 없던 네. 대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 이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네. 책을 내주셨고 네. 이런 책을 내주셨으니까 제가 억지로 오늘 오시라고 이 책 제가 소개해야 된다고 모셨어요. 네. 근데 모셨더니 여러분 10분만 촬영하고 가자고 하셨는데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벌써 10분 지났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아직 책 얘기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경제를 논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창업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노동소득인 거예요.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도 우리 뭐 경제학과 나오셨지만 경제학에서 논하는 소득은 네 가지입니다. 노동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이 네 가지 소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게 소위 말하는 노동소득,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취업해서 버는 게 노동소득이고 사업해서 버는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그러니까 이 둘 다 이 소위 GDP를 끌어올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주로 교수님께서 고민하시는 중소기업, 창업, 자영업, 소상공인 그죠? 그런 분야인데 이 책이 또 의미시장하게 저는 이제 뭐 교수님이 책을 내셨으니까 창업 벤처 성공론 뭐 이런 책일 줄 알았더니 제목이 물고기 던져주기예요. 자,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이 책 제목의 의미를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물론 뭐 여기 부제가 창업 벤처 40년 토바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목을 선정하신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창업 벤처 정책의 40년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 책 뭐 아주 짧은 책이긴 하지만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 동안 전두환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창업 벤처 정책의 이제 특징, 뭐 문제점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규제와 인허가를 통해서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을 설계했던 것들이 이제 많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활력 있는 다수, 이제 영어로 바이탈 머조리티라고 하는데
창업 벤처 정책의 목표라는 게 바이탈 모조리티, 활력 있는 다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활력 있는 다수를 만들어내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규제하고 인허가 하는 방식으로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또는 물고기를 잡는 역량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저성장 시대를 또 직면해 있잖아요. 혁신주도형 경제로 나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목을 물고기 던져주기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제 창업 정책들, 창업 벤처 정책들, 중소벤처 기업부의 어떤 창업 정책이 물고기 던져주기에 비유될 수 있겠고 총 정리를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리고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었다. 그리고 물고기 던져주기식의 정부의 개입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보조적인 수준의 정책이어야 되고 조금 더 창의성을 좀 마련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인가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물론 이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라는 게 뭐 빠질 수는 없지만 정부가 앞서고 시장이 뒤서고 이러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그게 시장이 앞서고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정부 주도적인 경제발전 정책이 오래 지속돼 왔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정부는 이제 소위 말하면 멘토 역할을 해주고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의 설계가 어떤 그 앞으로 저성장 시대 그리고 혁신 주도형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책을 좀 정말 면밀히 좀 읽어봐서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들, 창업 정책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이 먼 게 아니고 삼성, 현대, LG도 1945년 해방 그 전후에는 다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맞아요. 막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그 역경을 헤쳐내고 부도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늘날에 이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에 벤처 붐이 막 일었고 뭐 벤처 버블, 벤처 게이트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넘어서고 오늘날의 네이버, 오늘날의 뭐 넥슨, 오늘날의 카카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제2, 제3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제2, 제3의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은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좀 더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사람들한테 또 그걸 통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이제 인센티브와 그런 보상이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그런 정책 패러다임이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24년 한 해를 좀 돌아볼 때 지금 이제 25년 경제를 좀 계획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 참 가슴 아픈 어떤 약한 고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물론 한국 경제의 허리인데
허리인데 가장 약한 고리. 그걸 좀 꼽아 보면 이제 2,700만 취업자로 봤을 때 약한 고리가 뭐 소위 자영업자, 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약 한 650만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뭐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자영업자부터 잠깐 코멘트를 좀 해본다면 일단 제가 먼저 여쭙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이 창업과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책 연구를 해오신 분으로서 뭐 근래 한 5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아오면서 지금 어떻다라고 혹시 체감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김광석 교수가 보고서를 썼던 때가 2012년인데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자영업이.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20한 6, 7% 정도나 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채, 네. 특히 이제 가계 부채로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게 한국을 넘었나 했더니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자영업 위기가 더 심각해졌고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트렌드의 변화, 그다음에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자영업의 그 위기는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촌 이렇게 쭉 걸어봤는데 서촌은 우리나라의 뭐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핫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서촌에도 폐업 이렇게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이런 그 문구와 폐업 뭐 이런 문구를 같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가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구도심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제 과천에 삽니다만 과천에도 아파트 상가에는 뭐 오래된 이제 아파트 상가에는 그런 빈 가게들이 많고 그래서 자영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 오프라인 이 가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선진국은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면 가능하면 1차 직장, 네. 1차 직장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소위 그게 이제 취업 가능성이고 어떤 직업에서의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직업 훈련. 근데 직업이라는 게 그 지식이라는 게 반감기가 계속 짧아지고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계속해서 재훈련을 하고 다시 자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계속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그다음에 한번 그러면 1차 직장에서 물러났어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거를 이제 역동적인 그런 그 노동 시장이죠. 네. 그 노동 시장이 그냥 한번 1차 시장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자영업으로 다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다시 직업 훈련을 받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직업 훈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1차 직장에서 1차 노동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그런 직업 훈련을 통해서 좀 뒷받침되고 1차 노동 시장에서 물러났어도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차별화되어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창업을 이제 준비된 창업,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형 창업, 준비된 창업,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창업을 했어도 소위 말하면 이제 생존율, 창업 후에 생존 그 가능성과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같아요. 어쩌면 지금 더군다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어쨌든 이 임금 근로자의 형태로 다시 이 취업자로 머물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는 창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라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거 창업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폐업을 예고한 창업.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예. 그 24개월 동안의 직업 훈련을 그러니까 실업 수당을 받는 거예요. 네. 맥시멈으로 24개월 동안에 맥시멈으로 그 실업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하는 거죠. 네. 취업 가능성을 높여서 그렇죠. 그걸 이제 employability라고 하는 거죠. 취업 가능성. 네. 이게 충분한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지 다시 1차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모두 기업에 부담하라 그러면 이제 기업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 보험 시스템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현재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10개월 그 정도 되나요? 이제 그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나라 실업 수당이 맥시멈으로 제 기억은 한 10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서구 선진국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으로 24개월까지 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플렉서블하지만 아주 시큐리티가 있는 그건 이제 플렉 시큐리티 유연 안전성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제 근로자를 뽑고 이제 해고도 뭐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연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큐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다라는 게 충분한 실업 급여 24개월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1차 시장에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자격증을 따고 재교육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 1차 노동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그러니까 그게 노동 시장 대책이면서도 직업 훈련 대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수지에 너무 많은 물이 밀려오면 저수지가 물이 넘쳐버리잖아요. 뚝이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이라는 그 시장에 저수지에 이제 물이 막 넘치는 거죠. 네. 너무 자영업 쪽으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 저수지에 밀려오는 소위 말하면 1차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이 자영업이라는 저수지로 넘어오지 않고 다시 1차 노동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시장에서 재교육을 시켜주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한번 1차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밀려오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는 네.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장치라고 하죠. 좋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거든요. 예. 우리 그런데 김광석 교수가 다산다사형이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예, 다산다사형.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소위 고령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에서 물이 넘치면서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서 창업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창업하는 거예요. 많이 창업하는데 많이 폐업하는 거고 23년까지는 98만 폐업인데 제 생각에는 24년에는 더 많이 창업하고 더 많이 폐업하니까 뭐 100만 폐업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려운 통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폐업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악순환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한 고민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해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고기 던져주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동안에 우리 역대 한 40년 동안의 이 중소벤처 정책들, 창업 정책들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이 책에 그 첫 문장이 있어요. 그 첫 문장이 아무리 좋은 목표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명문장인데요. 이게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밀턴 프리드만의 문장이잖아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 밀턴 프리드만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이고 1980년에 선택의 자유라는 이제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 이제 아까 우리 김광석 교수가 소개한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고 해도 나쁜 수단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인데 취지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목표로 정책을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이익 집단이 그 정책 목표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익 집단이겠죠. 그런 이익 집단이 이제 로비를 하게 되고 어떤 그런 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그걸 이제 규제 포획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당초 취지라든지 목표와 왜곡된 그런 나쁜 수단에 의해서 초기에 그 취지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가능하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는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문장이고 제 책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규제하고 인하가는 이제 그런 수단보다는 시장에 좀 맡기고 옆에서 조력하고 후원하고 그런 정부의 역할로 좀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문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여기 책 내용을 보면 정말 뭐 40년 전이니까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도 뭐 그때도 무슨 창업 정책이 필요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했는데 그때도 창업 정책이 있었네요. 네, 1982년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벌써 42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 이제 잘 생각도 안 나실 텐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그 당시에도 고민이 우리 경제 읽어주고 있는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가 가끔 얘기하지만 1980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최초로. 예, 그걸 기억하시네요. 예, 제2차 오일 쇼크와 이제 고물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성장률은 마이너스고 이제 20여 년 동안의 고성장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만큼 경제가 또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집권했던 이제 전두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에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나름대로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격차 그리고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과의 이제 큰 격차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중 구조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1980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 물론 이제 그 80년 헌법 개정이라는 게 좁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스타트업 창업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창업 촉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게 19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창업 프로그램이 창업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제 최초의 창업 정책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1980년대 얘기지만 기존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중소기업 이런 창업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을 하셨던 이제 김재익 수석의 그런 이제 소신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대 정부의 네. 그 중소벤처기업 정책, 창업 정책 뭐 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꼬집고 싶고 또 어떤 정책이 잘못됐었고 어떤 정책이 좋았었는지 좀 평가도 해보고 싶고요. 그러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냥 현 정부 음. 잘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예. 우리 김광석 교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제 경제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네네. 제 정치적인 비판을 말씀드린 게 경제적인 아닙니다. 부분에만 집중해 보면 이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키워드를 이제 역동 경제라고 뽑았어요. 네. 그래서 역동 경제라고 뽑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역동적인 경제를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뭐 인프라라든지 그 패러다임을 그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쪽에 뒷받침해주는 경제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치죠.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지표들도 있고 뭐 나쁜 지표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원래 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 내세웠던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물가가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절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역동 경제라는 그 방향성을 선정한 것도 저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목표예요. 네. 그러면 그 좋은 목표를 설정했다면 좋은 수단들을 또 맞습니다.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네. 놓을까를 네. 더 제대로 고민하고 그걸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단 중에 하나는 분명 창업 정책, 그죠? R&D 정책, 네.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산업 정책. 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남은 24년 하반기, 25년, 26년 동안에라도 역동성을 정말 불어넣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들, 그런 수단들을 더 많이 마련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좀 잠잠해지고 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고
보상을 받는 이제 그런 경제가 만들어졌으면 그게 곧 역동적인 경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처음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좁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경제가 이제 어렵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경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를 좀 쉽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제 좋은 미디어가 있어서 다행이고 저도 경제를 전공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경제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해주는 이제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이 김광석 TV를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고기 던져주기의 저자 저도 이 책 여러분 함께 읽어봐 주시고 우리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이 책 또 이 영상 많이 추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좀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